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주보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역사와 문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 고뇌와 고난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한글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 고대사 또는 신라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먼저 뭐냐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학은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과거 인간 삶의 총체를 복원하는 학문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기록을 흔히 사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가 한글로 남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우린 사료라고 하는 게 한자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료를 통해서 사료를 다루는 걸 역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요리사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리사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요리사가 우리 다 같은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듯이 역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가 사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역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의 눈을 통해서 사료가 정리된 결과를 우리는 흔히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자료가 어떻게 남겨져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읽기가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게다가 그런 자료들이 사서로 남겨질 때부터 상당 부분이 왜곡되거나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연구자가 사용하는 사료에는 두 종류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뒷날에 사서로서 정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뒷날 누가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것은 당대의 기록입니다. 당대 기록은 당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금성문을 남기기도 하고, 고문서라고 하는 문서로서, 종이 문서로서 남기기도 하고, 또 종이 문서가 나오기 이전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이걸 일러서 목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자료들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이 가지는 성격과 비중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당대에 남겨진 기록이라도 전부가 다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금성문의 경우에는 단단한 그 돌이나 쇠붙이에다가 새기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영구히 남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권위에 따라 가지고 포장도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스며들게 되어 있어서 실제 사실과는 달라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광해탕 비도, 거기에는
광개토왕이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사실은 기록을 하지 않고 전부 승리한 사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만 보면 광개토왕이 백전백승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성문이 가지는 본질적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 자료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목관과 같은 것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금성문학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료 비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사료를 근거로 해서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구성된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문자가 전래된 것은 철기 시대부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동기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습보다도 북방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문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 철기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기원전 한 3, 4세기 무렵에 한자가 전래되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체계와 한문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기 이럴 데 없었고 특별한 경우에 문자를 사용하고 또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지배층만이 특권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자 발달을 보면 간단한 데서 복잡한 곳으로 점차 단순한 데서 고급 한문의 사용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담당했던 사람들 이를테면 뭐 상층의 지배 집단 우리가 흔히 한문으로 표현하면 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이런 고급 한문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직접 현장에서 이 행정문서를 담당하거나 하는 걸 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행정문서를 담당하는 것 사람들은 이걸 표현해서 대중과 접촉하기에 무척 고심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나름대로 언어 체계에 맞는 그런 문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궁금한 것은 천자문이 처음에 전래 수용되었을 때 우리말도 표기 방식도 없었고 어떻게 음을 달고 어떻게 훈을 이해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한 천자문을 만드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천자문의 체계를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말 표기에 따라 가지고 음과 혼을 뭔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5세기대 무렵에 와서 한자가 전래되고 난 뒤에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자 천자문자라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던 일본이 이런 시기에 아마 손쉽게 가나를 만들게 됐던 것은 백제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게 언어 체계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심했던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알더라도 우리말 체계와 달랐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어로 비슷하게 표현한 것을 콩그리시라고 하듯이 한문을 콩그리시처럼 써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가지고 한문을 빌려다가 쓰는 방식을 흔히 병격 한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요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두 사람의 젊은 이가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해서 문자를 읽히고 유교 경전을 읽혀가지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맹세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한문으로서는 읽혀질 수 없고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읽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6세기, 7세기 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라 가장 초기의 기록이라고 하는 6세기 초반에 501년, 503년, 524년의 기록에 보면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가지고 쓰여졌거나 초기에 보이는 이두의 형태가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병격 한문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의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두의 이자가 앞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한문의 표현을 우리말의 어떤 뭐 조사 비슷하게 이런 걸 빌려 가지고 쓰는 표현입니다. 향찰리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한 걸 다 아시죠? 향가를 지을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다음에 한문을 읽을 때 유교나 불경과 같은 것을 읽을 때 토시로서 쓰던 그 구결입니다. 이런 걸 굉장히 읽을 때 어떤 이걸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한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음을 빌려가지고 표기하는 방식, 이를테면 우리가 거칠부다, 이사부다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할 때 거칠부는 글자 그대로 거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부는 이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건 한자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을 빌려가지고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한자에 담겨져 있는 훈을 빌려가지고 이름을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 나오게 되고 이걸 써놓고서 또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음으로서 읽는 방식이 있고 또는 훈의 내용을 가지고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한자와 우리말의 이 어순의 그 차이에서 빚어졌던 우리말을 만들어내기, 우리 글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두의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두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은 의학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8세기 중葉부터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동안에 새로운 문자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국시대 적어도 6세기까지 소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정도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문자가 사용이 되고 발달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기록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신라였습니다. 특히 이두가 많이 보이는 것은 6세기부터 신라였고 따라서 결국에 통일을 이룬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두 체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6세기대 이후에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이두도 체계화되어 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대구에 지금 현재 경북대학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78년에 세워졌던 대구 무술오작비 라고 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이건 오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오의 규모라거나 동원의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두문이 보이고 있고 초기 이두문의 형태지만은 중성립이 냉수립이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학자들은 삼국사기 기록에 따라 가지고 설총이 마치 이두를 만들어서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총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719년, 720년에 세워진 이 경주에 가면 감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 미륵상 아미타 조상기 등어리에 보면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기록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두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설총이 이두를 썼던 사례가 8세기 초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세련된 이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총이 이두 전체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두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식의 한자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노력입니다. 오늘날 한자 자전에 한국식 한자라고 해가지고 한 30여 자가 쓰여져 있는데 조선 후기에 조사된 걸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고려시대에는 그 수백 자에 달하는데 오늘날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남산 신성비를 조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남산 신성비를 그때 직접 조사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비문을 이제 조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원래 이 비문을 소개한 사람들은 자기들 현재 눈으로 볼 때 글자가 뚜렷함에도 잘 알지 못하는 현재 자전에
찾기 어려운 글자를 그냥 잘 모르는 글자로 치부를 해버린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아마 이건 혹시 신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 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자가 너무나 선명한데 우리 자전에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사용되지 않았던 글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처리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이걸 국악 연구자들로 하여금 우리말의 어떤 그 발생 문자와 결합이 되는 그런 초기의 모습들일지 모르니까 좀 이건 접근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나오질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밖에 한자를 표기할 때 한자 획수가 많으니까 이체자를 쓰기도 하고 약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두가 되고 이두가 발달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글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새로운 비문 자료라거나 목간 자료들이 많이 출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80년대 말부터는 흔히 신라삼비라고 그러는데 중성리비, 냉수리비, 봉평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문자 발달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그 목간 자료라고 하는 종이에다 쓰지 않고 나무에다가 써놓은 글씨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자료들의 새로운 문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어사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초기 국어사에 관한 내용들은 새롭게 쓰여져야 될 국면을 맞을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주목을 오늘 해서 강조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한국식 한자의 창안의 그 문제입니다. 한국식 한자를 창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한글 창안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자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두라거나 향찰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한자를 이용해서 뭔가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한국식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체계에 맞는 뭔가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악에서도 이 분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선 제가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량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량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목변에 서울경자가 붙은 글자인데, 서울경자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부터 사용된 게 아니라 이건 창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건을 가둬놓는 창고에 사람이 모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나중에 가면 이제 도시라고 그래서 서울경자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요 앞부분에 나무목자가 붙어가지고 있는 독특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한자 자전을 찾아보면 요 글자는 푸조나무라고 하는 나무 이름으로 나오는데, 도저히 내용상 푸조나무가 될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한국식 한자 가운데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로 보는데, 요 글자는 5세기 초를 한호란 408년에 쓰여진 이 북한의 평안도의 덕흥리라고 하는 고구려 백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 글자가 처음 보여가지고 그 이전에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어서 썼던 글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 기원을 이제 추적해 보니까 삼국지 위서동의전 고구려조에 보면 고구려식 창고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때 창고를 부경이라고 했습니다. 부경. 아마도 부경을 합자를 해가지고 나무 목자를 이용하고 서울경자를 써서 아마 만들어진 글자가 경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글자가 같은 뜻으로 이제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백제에서는 독특하게 이걸 내경부, 외경부라고 하는 아마도 국가의 이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인들한데, 과거에는 이 글자를 한자에 따라 가지고 내량부, 외량부 이렇게 읽기도 했는데, 요거는 지금에는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내경부, 외경부로 읽는 게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따라서 그 뜻도
이제 그 창고다. 창고에서 발전해 가지고 일반 재화를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의미가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신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경사라고 하는 글로, 경에다가 관사할 때 살을 붙여가지고 경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단순하게 창고 자체가 아니고 창고를 관리하는 관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요 글자는 특이하게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카탑을 수리했던 11세기에 스카탑 사리중수기라고 해서 스카탑에서 나왔던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도 경자가 두 군데나 쓰여지고 있어가지고 고려시대까지 쓰여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소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요 글자는 특이하게도 또 일본에도 전해져 가지고 일본에서도 목간 자료에 나와 가지고, 이건 동아시아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백제, 신라, 또 고려, 그 다음에 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도 이 글자가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문자 발생과 문자 교류, 전파,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많은 글자들이 또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삼국사기에 보면 지킬 숫자에 책받침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는데, 이건 자전에 나오지 않는 글자인데 이 지리지에 보면 고구려의 지명에 있는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백제에서 6세기 말 7세기 초반에 그 목간 자료에 밭을 뜻하는 것으로 흰백자하고 밭전자를 합자해가지고 사용했던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입니다. 이 글자는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 밭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래도록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사람 이름에도 쓰고 밭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자전에는 한자 자전이나 우리 글자에 있는 글자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나주에서 출토되어 있는 목간에 보니까 이 글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거와는 다르게 신라 사람들이 논을 뜻하는 것으로, 흔히 우리 논은 수전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논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를 단어를 써가지고 합자를 해가지고 수전을 읽어서 이건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제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7세기 초반에 보면 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있지만은 수전의 경우에, 논의 경우에는 또 신라와는 다르게 수전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글자를 사용해서 쓰는데, 전의 경우에는 백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일본으로 전파되어서 일본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요 글자는 신라에도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신라에서는 요 글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흰 밭이라고 하는 그 전의 밭의 뜻으로 백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보여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자기류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자를 만드는 방법은 뭐 4가지 또는 뭐 주로 상형을 전제로 해가지고 회의, 제시, 형성, 소리를 빌려서 그런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도 신라 사람들도 뭔가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자가 만들어지게 되던 그런 배경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한자를 만들어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합자의 방법입니다. 합자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와 한 단어를 변을 결합하거나 어떻게 해서 단어를 결합해 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라거나 답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때로는 원래 자전에 있는 글자를 전혀 다른 글자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술을 할 때 이런 글자를 쓰여지는 글자는 금승문 자료에 보면 령자라고 하는 글자를 가다가 자기식으로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호반무자라고 하는 글을 나름대로 원래 있던 글자를 가지고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변종해서 쓰기도 한 글자들도 있고요. 특별히 자주 쓰여지는 글자의 경우에는 한자 말에 있는 그대로를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변종해서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글자는 풀초변에 점자를 붙여놓은 건 이 섬으로 쓰여지는 건데 이 섬자라거나 안 그러면 도량형의 그 길이 단위로서 덕이라거나 또는 심이라거나 또는 우리 한 대, 두 대 할 때 대는 칼도자를 써가지고 한 대, 두 대를 쓰기도 하고 또는 토지의 측량 단위로서 뭐랍니까? 매절 결자를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백제에서는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형자를 토지 단위로서 쓰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한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변종해서 쓰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만.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형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신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부의 가운데 금성문에 가장 많이 나온 글자는 한자가 마치 뿌리해처럼 되어 있는데 이 뿌리가 아니고요. 이 글자는 닭을 형상화해서 신라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형상의 글자로 전형적인 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 글자라고 하는 것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지배층이 자기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당나라 유학도 가기도 하고 고급 한자를 쓰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도 뭐 힘들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리계급들 일선 전선에 서서 행정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층부에서는 한자말 그대로 쓰면 평생도록 쓰니까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중국 사람 만나도 별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와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에 가까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많은 자기 언어와 문자 체계를 합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왕자가 출현을 함으로써 여러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서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언학 전공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차원의 문자다. 그동안에 영어가 가장 진화한 문자라고 알파벳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글이 가장 많이 진화한 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한글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